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보안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1,9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첫 외부 행사로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었죠. 그래서 이 인천공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심지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생생초대석에서 하종건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가 인터뷰할 때는 이 공기업의 정규직화를 그만해달라는 청원이 5만 명이었거든요. 네. 지금 15만 명이 네, 그렇더라고요. 넘게. 네. 그리고 사실은 어제 우리가 그 주제 안 하고 다른 얘기 하려다가 그냥 한번 여쭤본 말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흔드는 뉴스가 됐어요. 네,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러게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걸까요, 교수님? 첫 번째는 잘 모르고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고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다른 노리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인터뷰는 팩트체크 중심으로 하고요. 알면서도 그러는 사람들은 분명히 분노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교수님께 질문을 할게요. 네. 그럼 교수님이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팩트체크 해보죠. 공항 내의 인력들이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네. 정규직이 있고요. 자회사 소속된 사람들이 있고요. 네. 용역 파견 협력업체 소속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직원은 모두 11,400여 명이에요. 그중에 정규직이 1,4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9,785명이니까 대략 10,000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청 적네요, 정규직이. 그러니까 전체 직원의 87%가 비정규직이어서 또 다 간접 고용이어서 네. 예전부터 인천공항을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천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비정규직 근무하고 있는 분야가 공항 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여객 보안 검색, 그리고 공항 운영, 공항 시설 시스템, 보안 경비 이렇게 다양한 직종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정규직 되는 이 비정 1,900명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고요. 보안 업무도 이제 경비 보안이 있고요. 여객 보안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예, 1,902명이. 예. 네, 속해 있고요. 그럼 이분들의 원래 고용 형태는 지금까지는 간접 고용입니다. 간접 고용. 이제 경비업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체인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는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뭐 알바처럼 기간제로 뽑던 직무도 정규직되고 그 안에서 시위하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복지를 받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입니까? 이게 그런 비난들이 이제 타당하려면요. 네. 네. 보수 그 여당의 정치인은 이제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다라고까지 얘기했고 하태경 의원이 그랬죠. 예.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의원님이 예. 고민이 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소송 들어오고 이러진 않죠?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하태경 의원이 노력하는 오늘 청년을 네. 호구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러한 비난들이 타당하려면 이제 이걸 좀 점잖게 표현하면 취업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지점에 화를 많이 내는 것 그런데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타당하려면 네.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기존 정규직만큼 노동 조건이 대폭 향상되거나 즉 임금이 이렇게 많이 인상되거나 아니면 정규직이 되면서 원하는 지금 정규직의 업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 직제에 분산 흡수되거나 이런 경우에만 그 비난이 타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도 전혀 바뀌지 않고 노동 조건도 임금 수준도 거의 바뀌지 않은 채 그냥 고용 계약만 간접 고용에서 직접 고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소요되는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비난하는 건데 물론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노동 조건이 대폭 향상된다고 하면요. 오히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문이 넓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기업 정규직 1,400명이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티오예요. 그런데 1,900여 명이 정규직이 되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지만 대폭 노동력이 향상된다면 네. 자신들이 노력해서 스펙을 쌓아서 토익 만점 받아서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직종이.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취업 문이 넓어지는 거지. 그리고 공항에서도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서 채용 인원이 줄지는 않는다. 기존 정규직에. 파이가 줄지 않는다. 네, 논의를 오히려 문이 강조하고 열려진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로 조건이 나아지는 게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임금 근로 조건 나아지죠. 형태가 약간은 나아지죠. 네. 노동 조건이라는 게 이제 임금, 복지, 뭐 노동 시간 이런 걸 이야기해서 노동 조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임금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고용 복리후생은 조금 나아질 수 네. 있어요. 되게 지금 정규직이 되는 게 두 트랙 중에 하나일 텐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하위 직군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중규직이라고 불러요. 이건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애매한 중규직이다. 이런 방식을 직접 고용하면서도 도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기존의 직군책에서 비교적 낮은 직군에 흡수하는 거예요. 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일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직군에 낮은 직군에 흡수되는 것이 조금 더 비정규직 입장에서 유리하죠. 그러면 복리후생이 바로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낮은 별도의 직군을 만들고 거기서 그쪽으로 흡수되면요. 차별적인 처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복리후생조차 똑같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근데 복리후생이 조금 늘어나면 또 총액임금제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총액임금제에서 기존 정규직의 임금으로 그 규정돼 있는 그 파이에서 비정규직 임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금 용역회사에 지급되는 사업비를 직접 고용한 다음에 이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 된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인건비가 더 대폭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 총액인건비 얘기하셨는데 이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게 공공기관이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정원과 보수를 운용해야 되는 제도죠. 그러니까 지금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임금이 대폭 늘진 않지만 늘긴 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지금 취준생의 불만이 그건 거거든요. 지금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공항공사가. 네. 용역회사에 지불하던 사업비가 있어요. 아. 그 사업비가 총액 인건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건비 규모가 커지는 거죠. 지금 총액 인건비 내에서 비정규직임을 쪼개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받고 있던 임금을 포함한 용역회사에 지불되던 사업비가 총액 인건비 안으로 흡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이 변경되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런데 복리후생이 조금 나아지는 것만큼 그게 정규직에게 갈 몫이 적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번에 정규직 되는 비정규직 때문에 그 안에서 손해보는 것이 크지 않고 손해본다고 하는 것이 결국 복지 후생 비용이 조금 늘면서 느는 거지. 그게 또 그 사람한테 손해가 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무슨 추석 네. 연휴에 받는 그 휴가비가 기존 받던 것보다 조금 늘어났다. 그러면 그 조금 늘어난 것만큼은 정규직 몫으로 조금 줄어들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은 이 차이는 있다. 크지 않다는 건 지금 정직도 알고요.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작은 차이 때문에 공항 내에 지금 사실 기존 정규직들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정리해 보면 이들이 정규직이 되면서 피해를 받는 근로자가 그렇게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만약 동일 직종의 어려운 과정을 뚫고 들어온 사람이 이런 일을 비판한다면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의 댓글이나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직종의 취준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안 업무에 지원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지금 분노한단 말이에요. 이 지점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오기 전에 제 그 SNS 타임라인 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글을 하나 썼는데 영어 선생님 임용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 뭐 이제 뭐 역사 선생님 모집 인원이 줄었다고 분노하는 거와 이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티오가 줄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대한 노동 조건이 상당히 개선되면 네. 자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되니까 오히려 취업문이 넓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만은 못하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백지화하고 아예 이번에 보안 검색 요원을 100% 공개 채용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뭐 10여 년 동안 일했던 사람들의 그 경력을 바늘끝만큼도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비인간적인 태도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2017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가서 제로시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도 그날 이제 정규직 하겠다 약속을 했고 전문가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안이 3,000명 정도를 직접 고용하고 네. 7,000명 정도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흡수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자회사 정규직은 문이뿐인 정규직이다. 실제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청소 노동자가 대학이 자회사 설립해서 정규직화했다고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3년 뒤에 대학이 그 자회사가 아닌 다른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문이뿐인 정규직은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77,000명 정도는 그냥 문입 자회사 정규직이라고 해봐야 문이뿐인 정규직이고 사실은 비정규직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 3,000명 규모가 더 늘지 않은 상태로 3년 동안 유지가 된 겁니다. 네. 이게 올해 2월까지 상황이에요. 근데 2월에 갑자기 회사가 그중에 1,900명은 못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파기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왜냐하면 특수경비업을 공항공사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보안 검색 업무는 특수경비업 회사에 특수경비 노동자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직접 고용하면 그 업무가 불가능해진다. 근데 그걸 이제 최근에 청원경찰로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방공항 그렇게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열렸어요, 길이. 그러니까 그게 한 2월에 그 합의를 파기하고 1,900명 중에 1,900명을 다시 자회사 정규직으로 받겠다. 이래서 네. 자회사를 설립을 4개를 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공항에 2터미널이 있잖아요. 네네. 2터미널 보안검색위원은 자회사 정규직 흡수가 됐어요. 노동조합도 한 4개가 생겼는데 어떤 노동조합은 그 직접 고용 정규직 약속을 파기하고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찬성할 수 있도록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다. 이런 오해를 받는 노동조합도 있어요. 그중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자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보안검색위원도 700여 명 정도 있는 게 이제 5월 달까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교수님이 여러 가지 내부 상황을 정리해 주셨지만 이게 단순히 선한 일, 뭐 좋은 일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기존 공사 직원이 1,500여 명이라고 해요, 노조가. 네. 그러니까 정규직이. 근데 지금 1,400여 명 되죠. 네, 1,400여 명. 그러니까 지금 1,400여 명은 정규직인데 이번에 정규직되는 인원이 1,900명이에요. 사실은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아, 이게 내가 막 심각하다. 공항공사 정규직이면 그게 가장 겁날 것 같아요. 아, 어떤 왜냐하면 측면에서요? 1,400명밖에 정규직이 없잖아요. 지금. 네. 1,900명이 들어오면 회사 내에서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자신들은 소수가 되고 경영의 주도권이 1,900명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노동조합도 만약 통합이 된다고 해도 이번에 정규직이 된 1,900명 쪽에서 집행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노동조합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해도 네. 그쪽이 다수노조니까 교섭 대표권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걸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머리를 굴릴 것 같아요. 내가 정규직이면 최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겁니다.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어려운 방식으로 정규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여론을 조성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방식이냐 하면 공개 채용하되 기존 1,900명에게는 가산점을 주자. 그중에도 이제
정규직과 선언 다음에 취업한 사람들은 공개 채용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네. 정규직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채용 비리가 있을까 봐 그런 거예요. 네. 정규직이 되는 것을 알고 암암리에 뭐 임원의 친인척을 취업시켰을까 봐. 그런데 공개 채용하면서 기존의 비정규직에게는 경력을 인정해 주되 가산점을 굉장히 낮게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되고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공개 채용된 정규직 절반 정도는 그 정서가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보다 정규직 쪽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편이 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저 같으면 그런 계산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요. 기존 노조하고도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그분들의 입장이 또 있을 테니까요. 교수님께서 일단은 설명을 좀 해주셨고 사실은 이게 이 문제, 이 기존 노조, 그러니까 기존 정규직들이 가장 반발하는 핵심이다라고 교수님께서는 제가 지적을 정규직이면 하셨어요. 그게 더 중요하지. 복리후생이 좀 상승되는 바람에 내 복리후생이 좀 줄어든다. 그것도 줄어드는 건 아니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개선될 것이 조금 적게 개선되겠죠. 네. 이게 크게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러면 그건 내부에서 그렇고요. 그냥 일반 국민들은 아니 코로나 때문에 공항이 지금 이렇게 경영이 어려운데 정규직화 시키면 이 비용은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규직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노동 조건이 대폭 향상되면 비용이 증가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정규직이 안 된다고 해서 경영 개선이 더 빨리 되지는 않아요. 지금 경영 불황은 경영 위기는 이 적자 운영은 코로나19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화하고는 별로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야 하는 더 거는 심각한 좀 문제는 무리다.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계급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이 마치 예전에 양반 상농처럼 난 정규직 너는 비정규직 그러니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청년층 의식 속에 형성된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네.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모 세대가 네.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경제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 성장한 세대들이 가치관이 경제적 동물처럼 형성이 된 거죠. 이건 88만 원 세대라는 책에서도 주로 주장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정도의 불이익이 자기가 감수하면서 기존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보다 인간다운 삶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진 겁니다. 사람들의 정서가. 그게 큰 문제입니다. 서글픈데요, 교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의 노동 조건이 향상되는 것보다 이것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삶이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목적이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야 국가 경제 유익해져요. 그러니까 2012년 10월에 IMF가 낸 한국 경제 지속 성장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네. 2012년입니다. 그게. 거기 뭐라고 명확히 규정했냐 하면 한국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면 향후 10년 동안 매년 1.1%의 추가 성장률이 발생할 것이다. 이게 IMF의 분석이에요. 네네. 국제금융자본의 그 말하자면 주류경제학의 원조이고 시장경제 본산인 IMF가 2012년에 그런 보고서를 이미 냈고요. 2004년에 그럼 16년 전입니다. 2004년에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IMF가 그때도 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신규 취업자 70%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런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한국 경제 성장의 저요소가 될 것이다. 즉 국제금융 자본이 투자할 때 상당히 걱정이 될 만큼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어제는 ILO에서 대한민국이 자유자본주의를 교란하고 있다 지적한 내용 밝혀주셨고 오늘은 IMF에서 이 비정규직 이 제도가 결국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거고 이 부분을 해결하면 아까 경제 성장률을 몇 % 이상 할 수 있을 거다. 시간이 좀 더 많으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것이 정규직 당신에게도 유익합니다. 이걸 데이터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마지막 질문은 원래 왜 모두 정규직을 해야 되냐. 제가 이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교수님께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요. 청와대
청원이 15만 명이 넘어가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고민하고 분노하고 계셔서 오늘 하종관 교수님께 좀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틀 연속 뵌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초대 손님이랑. 네, 그래서 여기 접수하는 분, 안내하는 분이 어제도 오셨는데 또 오시냐고. 진짜요? 그래서 출입증 빨리 하나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내일도 나오실래요? 경비하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교수님을 많이 부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을 부르는 건 다 슬픈 일, 마음 아픈 일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지. 불러서.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일수록 되게 안 좋은 일입니다. 네. 저는. 교수님 이제 한동안 보지 말아요. 네. 네, 지금까지 하종관 교수였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